3살 때 세자가 되고 14살 때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19년 동안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윤, 조선 20대 임금 경종입니다. 작은 세력이지만 당시 소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경종이 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정치 무대에서도 자기를 편들어준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었거든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드라마 대박에서는 경종이 나왔어요. 이렇게 최민수의 아들로. 최민수가 숙종이었잖아요. 아들로. 거의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 같아. 경종이 이렇게 어른의 모습으로 나온 건 처음 같아요. 숙종 이야기도 항상 장국정 죽이고 끝나지 그 이후의 숙종은 거의 드라마에서 다르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왕은 됐지만 왕만 경종이지 당시 모든 권력들 다 노론 사람들이에요. 비변사, 육조, 승정원, 삼사, 심지어 성균관과 내시와 궁녀까지도 다 노론 측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뭘 할 수도 없고 또 노론들이 왕을 무시했어요. 내가 볼 때 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 실제 봤을 때 배포도 없고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고 노론이 왕을 우습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첫 번째 사건이 왕이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딱 벌어져요. 조중우라는 선비가 소를 올려요. 왕한테. 뭐냐면 생모의 자코를 바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생모. 희빈장씨죠. 희빈장씨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때? 부를 명칭이 없어요. 그냥 죄인장씨예요. 죄인장씨. 혹은 패비장씨. 이거 외에는 호칭이 없는 거예요. 왕비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자코를 바로 잡으라는 거지. 아들로서 너무 하고 싶은 거지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코를 바로 잡는다는 거는 그 죄인을 다시 실현한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어졌어. 그럼 옛날 그 사람한테 죄를 물은 사람들은 뭐가 돼? 다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소를 올린 조중우라는 사람은 경종이 볼 때 되게 고마운 사람이잖아. 근데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란 듯이. 그럼 유배 보낸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이 노론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유배로 안 된다. 국문을 하시라고 해요. 국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문을 해요. 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 조중우는 국문장에서 죽어요. 맞아가지고. 근데 이때 노론이었던 윤지슬이 왕에게 어떤 또 청을 올리냐면은 당시 예전 판부사 이이명이 올린 글을 보니 이이명은 지금 노론의 영수예요. 같은 노론 사람이야. 그리고 장희빈이 죽이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장희빈의 죽음, 그러니까 신사년의 일이라고 하는데 장희빈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적지 않았어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피하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경종이 왕이 됐을 때 다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예민하니까 안 썼다고요. 근데 이 노론 사람이 이거 안 쓴 거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분명하게 적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의 일을 쓰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거야. 아들한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니면 굳이 이게 뭐 대단한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지금 왕이 된 사람한테 한 달 만난 사람한테 그 어머니와 관련된 일인데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왕이 그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윤지슬을 유배 보내버려요. 윤지슬도. 근데 그러자 사헌부, 성균관, 사학의 유산들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왕한테 시위를 하는 거죠. 결국 왕이 윤지슬을 풀어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왕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노론이 정말 무례한 행동들을 이때부터 시작을 해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됐을 때. 겨우 1년도 안 됐을 때. 나이는 34살이죠. 중전의 나이는 겨우 17일 때예요. 그때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동생인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라고 추청을 올려요. 원래 내가 아들을 낳으면 세자잖아.
당연히 아들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요. 조선왕조 법통은 적장자로 가는 거예요. 왕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형제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성계 다음에 태조 때문에 태종인데 이건 태종이 그냥 자기 앞에 태종이 세워놓은 왕이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근데 정통 라인에서 이렇게 왕이 아직 젊은데 동생을 세자로 세워놓고 세제를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왕의 나이가 지금 34살인데 중준이 17이고 왕이 몸이 약하고 아들이 없다고 해도 오히려 왕한테 왕이 이렇게 하자고 해도 반대하고 아직 옥체가 젊고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동생 훗날의 영조죠. 연인군을 세자로 세우라고 막 추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신들과 상의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까지 찾아와가지고 왕을 막 달달볶아요. 그래서 왕이 알았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왕실에 대비가 있으니까 대비한테 가서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사인 받아오라고 시켜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경종은 대리청정이 아니잖아요. 정식 왕이에요. 30살이 넘었고 왕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정사를 하는데 물론 그냥 예의상 가서 여쭤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사인 맡아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인 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젊은 왕이 자기 다음 후계자로 동생을 세우는 게 정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도 문제가 됐을 때 이거는 대비도 같이 하신 거다.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하지만 경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요구를 신하들이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요. 결국 경종이 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세제를 책봉했어요. 그 후 15일 후에 당시 노론의 우두머리격인 김창집과 이의명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시켰죠. 조성복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요. 상소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제한테 대리청정을 맡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인류 역사에 신하가 왕한테 누구한테 정치를 맡기라고 말한 유래가 거의 없어요. 아주 신하들이 왕을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막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 왕은 신하들 세운 왕이 아니에요. 정통으로 왕이 된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왕의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이런 상소가 올라온 거예요. 경종이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고 해도 막 와서 무릎 꿇고 말려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경종의 판단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경종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소를 받자마자 수용해요. 알았다 하고 비만기를 내려요. 비만기는 뭐냐면 임금의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승제가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에 조성복에 올라온 상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대리청정을 세자에게 맡기겠다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소론의 입장에서도 너무 갑작스럽고 노론은 이걸 원하고 있었죠. 근데 노론도 왕이 이렇게 빨리 단번에 권력을 내놓겠다고 할지 몰랐죠.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선 승제들부터 이건 예의상으로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비만기를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좌참참 최석항이 늦은 밤에 입거를 해서 왕 앞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명을 거둬달라고. 춘추가 아주 젊으신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거둬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면 왕이 받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노론들이 중심이면 빨리 와서 말려야 되는데 이들이 말리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좀 난처해진 거죠. 상황이. 난처해진 거예요. 이 기회로 소론들이 노론들을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노론도 느낌이 딱 이거 지금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해서 아주 사생결당하는 마음으로 막 방어를 하죠. 오히려 최석항이 밤에 왕한테 찾아간 거 이게 불경이다, 무례다, 최석항을 벌 주라 막 그렇게. 그래서 막 싸움을 하니까 왕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한번 비만기를 내려요. 이때가 경종 1년 10월 13일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지금은 너무 공부하기가 편해요. 인터넷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치면은요,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선왕조 실록 전권을 한글로 다 번역해놨어요. 한글하고 한문하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당시 기록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나의 병근이 날로 점점 더하여 나을 기약이 없으니 일찍 저사를 정한 것은 실로 대리를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대를 뽑은 거는 내가 원래 대리시키려고 원래부터 했던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자성기에 품한 지 오래되었으나 책례를 이제 막 거쳤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나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나온 것처럼 여겨서 쟁론이 분부하기 때문에 우선 환수하여 나의 뜻을 보이고 조성복에 망령되고 경솔한 죄를 다스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리천성 시키려고 했던 거는 조성복이 상소해갖고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공사는 적재되고 수웅이 적발하니 일체 그저께의 비만기에 의해 거행되는 조섭하는 방도를 온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대리천성 시키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막 시끄러워지니까 다시 싸우지 마. 이거 내가 원래부터 동생한테 권력 줄라 그랬어. 싸우지 마 너희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자기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는 물론이고 노론까지도 막 달려와갖고 안 됩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기를 놓쳤잖아요. 시기를. 두 번째는 와갖고 며칠을 안 됩니다 하는데 왕이 다 누워요. 굉장히. 처음에는 금방 알았어 하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분위기가 노론에서는 그만할까? 그런 분위기. 진짜인 것 같은데? 또 자기들이 그걸 원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들은 연인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연인궁한테 권력이 가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진짜인 것 같아. 그냥 모른 척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하고 막 회의를 거쳐 결국 정청을 하지 않기로 해요. 정청이 뭐냐면 궁궐에 와서 왕께 뭔가를 보고한 다음에 왕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왕이 너무 단호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서 왕한테 추청 오르던 거를 끝내고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 넘겨주세요. 그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봤을 때는 저들이 이제 나한테 권력을 다 넘어가라고 했구나 이렇게. 그리고 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우의정이었던 조태구라는 사람이 밤에 궁궐로 찾아와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신하들이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한두 명이라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도승지 홍계적인데 그 사람이 왕을 만나지도 못하게 막아버려요.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양사는 또 조태구가 무례하게 왔다고 또 유배를 보내야 된다고 막 추청을 올려요. 그러니까 권력이 다 끝났구나 하는 시점이죠. 근데 바로 그때 왕이 갑자기 우의정을 만나겠다고 하죠. 찾아온 우의정을 만나겠다고. 그 우의정을 만나요. 그 소문이 다 집으로 돌아간 신하들한테 싹 순식간에 퍼지면서 다시 다 궁궐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도대체. 그리고 왕의 신하들과 다 만난 자리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또 이 우의정 조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울면서. 근데 여기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야 그만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왕이 정 그러하다면 신하들한테
정 그렇다면, 경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거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속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그쵸? 노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완전히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거죠. 더. 근데 그 전에는 토론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이거 갖고. 근데 토론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인 거야. 이거 잘못 건드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마치 폭풍 속의 고요, 뭐라고 하지? 폭풍의 눈처럼 이 일이 있고, 진짜 50일간 그냥 서로 그냥 보면 그냥 웃기만 하고 그렇게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50일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간 거죠. 50일이. 그럴 때 경종 1년 12월 6일에 이 김일경이 를 필두로 박필몽, 이명희, 이신유, 윤성시, 정혜, 서종화가 연명하는 상소를 올려요. 소위 이 상소를 되게 유명한 거거든요. 김일경의 상소라고 불러요. 김일경의 상소. 상소의 주 내용은 간단해요. 삼강 오륜이 있잖아요. 삼강 중에 으뜸은 군의신강이고 오륜 중에 으뜸은 군신유이라. 한마디로 부하가 군주한테 충성하는 게 삼강 오륜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론의 사영수들, 김창집, 이의명, 이건명, 조태채, 이 사람들은 사흉,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불충한 인간들. 그리고 당시에 승정원과 그리고 삼사, 이 모든 지금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를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한 거죠.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거는 경종이 항상 소심했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항상 생각해 볼게 하고 참고 했던 이 경종이 굉장히 단호하고 일사천리로 이 상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노론의 사대신 다 죽여버리고 처형, 궁궐에 있던 삼사 그리고 승정원 다 갈아버리고 하루아침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요직을 다 갈아버렸어요. 당시 우의정, 조태구를 제외하고 좌의정과 영의정이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젠 그 우의정을 영의정으로 올리고 소론 사람들을 관직에 다 채우는 거죠. 정말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대단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만 봤을 때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뭘까. 진짜 대단한 거죠. 19년간 눈치 안 보며 살았고 처음 왕이 됐을 때 궁궐의 내편이 거의 아무도 없는 이런 시점인데 1년 만에 이 모든 걸 다 갈아치워버리면서 권력을 잡은 거는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제가 경종을 추모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경종의 이런 모습 혹은 권력을 잡는 드라마 같은 모습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왕실의 역사를 보면은, 권력의 역사를 보면은 이쯤 되면은 권력을 잡았지요. 그럼 경종과 경종의 신하들이 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 같아요?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누구를 쳐내야 돼요? 그렇죠. 동생을 쳐내야 돼요. 동생은 왕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대파들이 심어준 사람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이 세제를 정당하게 명분을 가지고 정말 패하거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론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의를 많이 했거든요. 독살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모의를 많이 했고 그 모의한 게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막 조사를 하자고 했어요.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경종이 조사를 다 막았어요. 왜요? 조사를 하면은 결국 마지막은 연임까지 가는 거예요. 세세까지. 경종이 위대한 이유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본인이 지켜줬어요. 신하들한테서도. 그래서 사실은 막 억지로 죽인 것도 아니야. 그냥 순리대로만 가도 그냥 패하거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오히려 자기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연산군도 자기 동생이었던 중종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경우가. 왜 다르냐면 연산군은 왕이 되는 순간부터 힘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신하들한테 업신여경을 받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 정치하다가 엄마 돼서 갑자기 알게 되면서 분노하고 폭군의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종은 형을 보면 항상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연산군은 중종을 그냥 불쌍한 동생 정도밖에 아니라고. 근데 이 세제는요 사실 굉장히 건방져요. 형한테도 건방졌어요. 건방진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형한테도. 그리고 위험한 존재죠. 사실은. 원래 조선왕실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사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영모가 일어났는데 그 영모에서 이름이, 영모 사람들이 할 때 그냥 하지 않아. 영모한다면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조선에서 이씨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거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라를 바꾸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왕만 바꾸고 다른 이씨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자기들이 볼 때 왕족 누군가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 합의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권 잡아서 왕 추천하면 제 왕으로 세우자. 합의한다고요, 그렇게. 근데 이때 이름만 올라와도 다 죽어요. 원래는 실제로. 강하도령 들어봤죠? 철종, 강하도령. 나중에 철종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강화도에서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던 애 데려와서 왕 시킨 거 아니에요. 왜 시킨 거예요? 왕족이 다 죽어갖고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런 지경이 돼요. 왕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때. 흥성대원군 이하응이 얼마나 진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살았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종친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있거나 반반하거나 인기가 있거나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친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조선왕조 역사에 그게 되게 많아요. 그 사례가 진짜로. 근데 이 동생은 유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여야 돼요. 원래는. 경종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소론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정적이라고요. 근데 죽이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영모 사건과 엮여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제 의지가 정확한 거죠. 나중에 훗날 영조가 수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황형의 우애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을 볼 수 있었겠는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전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경종이 영조를 막 좋아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경종은 개인 감정보다 아마 왕실의 앞날을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왕실엔 경종하고 세제 둘밖에 없었거든요. 본인이 아들도 없고. 경종 3년 여름 몇 달 경종이 크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병석에 누웠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이 식사로 게장하고 생감이 나왔어요. 게장하고 생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먹었더니 잘 먹어요. 근데 먹자마자 갑자기 복통과 설사가 막 하게 되죠. 이 게장을 누가 올렸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러자 너무 위독해지니까 세제와 신하들이 다 달려와요. 근데 이때 이 영조가, 세제가 자기를 평생 따르는 오명이에요. 뭐냐면 너가 형을 죽였다, 형을 독살했다. 이 오명을 영조가 갖고 있거든요. 영조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이가 반대하면서 불구하고 형한테 인삼을 잘해서 올리게 해요. 근데 어이는 인삼을 드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래도 영조가 강하게 주장해서 그걸 먹여요. 그리고 죽어요.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미약해지면서 그날 새벽에 죽어요. 제위 4년 10월 11일 오늘이죠. 향년 37세였습니다. 이후 영조는
이거와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벗어나지 못해요. 경종을 이은 영조와 정조의 시대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중흥기예요. 조선의 역사는 근데 정조 이후에 순조가 끝나면서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 구름 위에 나오는 이 세자가 죽는 바람에 세손 어린 세손이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뒤안길로 가는 거죠. 왕실이 힘이 없고. 근데 만약에 경종이 영조를 죽였으면은 이런 역사가 더 빨리 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왕이 어리면 혼란해져요. 혼란해지고 아무래도 정치가 바로 하기 힘들어요. 경종은 비록 산원밖에 제위에 있지 못했고 크게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연산군의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본인이 거부했죠. 어떻게 보면 경종은 연산군보다 더 복수할 수 있는 핑계가 많았어요. 훨씬 더. 연산군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경종은 14살 때까지 엄마랑 살았고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었죠. 19년간 박해받았죠. 나름대로. 눈치 보면서 신하들한테 대놓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나 같으면 다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나 이 경종은 복수하지 않고 그거를 그리고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보다 왕실, 조선의 그런 미래를 더 걱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토리에 가려져 있던 경종의 삶은 비록 제위가 짧고 일찍 승하하셨지만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